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주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법률 요건 얘기, 법률 효과, 그다음에 절대적 무효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자, 보통 계약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X 부동산이라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이게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일정하게 무효 또는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다라는 승낙을 하게 되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된다?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기본적인 법률 관계. 이걸 우리가 유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 사정이 없으면 이 갑과 을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다 해서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이 미성년자는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서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을 했거나 또는 의사표시란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을 예시를 했는데 좀 이따 확인할 텐데 자, 두 사람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강행법규 효력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설령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역시 자, 이때 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오늘 공부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런 것들도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의 내용,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쭉 공부해왔던 제목들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죠. 자, 바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다 이것은 유효하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얘기의 시작도 끝도 민법에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좀 잡다한 얘기 중에 하나가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8년 동안 한 번 답을 뽑았었고 사이드로 한 번 구성이 됐던 주제이죠. 다시 이렇게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농지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자, 절차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을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자, 등기하기 전에 갑이 X 농지를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이 이 문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갑이 병한테 이 X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소위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농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는 농취증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할 때까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다. 이 X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농취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주제였어요. 요거 하나 딸랑 건질 만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계약법 이런 거 공부할 때도 항상 기본이 되는 주제인데요. 바로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실제 이제 도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편지를 안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도달의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그럼 또 하나 지난번에 30회 때 출제했던 쟁점이 있죠. 등기우편 내용 증명 방식으로 편지를 보냈고 그러면 반송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때는 도달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30회 때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전통적으로 출제가 됐던 것은 거의 이 문제로 거의 다 귀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요 갑이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1억에 이 부동산을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2억짜리 가치가 있는 괜찮은 물건인데 1억에 사라. 그런 상태에서 을이 좋아 살게라는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청약을 하고 승낙이 발신이 돼서 나중에 도착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승낙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냐 해서 이때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해서 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또는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때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최근에 답을 뽑았었죠.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한 능력자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미성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였죠.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기 하루 전에 큰아들과 증여 계약을 체결한 거 해서 이때는 그 자체로 다 유효하게 법적 책임이 있게 된다 해서 요 정도 있었고요. 특이한 거 하나 있었죠. 제주도 있는 사람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고요. 서울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을에게 제주도에 있는 을에게 사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 보낸 것이 5월 1일 날 보내게 돼요. 5월 1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5월, 일단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 5월 7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청약에서 승낙 기간을 정해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월 7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고 도착은 5월 9일 날 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5월 7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갑이 편지를 받은 것은 5월 9일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얼핏 보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도달주의에 따르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 발신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 승낙의 통지가 발송됐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구성 최근에 8년 동안 답을 뽑았던 주제 요거 있었죠. 등기 우편에 있어서는 어떻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을 추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요즘에 안 나왔어요. 이게 21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9년 전에 출제가 되고 요 근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간의 계약이라고 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자, 청약 아닙니다. 승낙의 통지는 발송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에서 약 3년에 한 문제 구성한 영역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요거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죠. 동철, 상추, 취해해라고 해서 동의, 철회, 상계, 취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해서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을 위주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갑하고요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0일까지 등기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을의 입장에 생각합니다. 5월 10일에 대해서 돈을 보냈는데 갑이 뭘 안 하고 있다.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해제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만약에 임대차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2년분의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가는 것이 해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취소라고 하는 주제. 아까 제목 설명드렸었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내용을 다 한 번에 알 수는 없었고요. 이걸 다 알면 민법이 다 마스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 상초, 취해라고 하는 것. 이에 비해서 합의 해지는 소위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거의 문제는 이걸로 도배가 되죠. 그래서 자, 합의 해제하고 해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해제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잘못이 있을 때 그때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 간의 의사의 어떤 합치에 따라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합의 해제라고 부릅니다. 어떤 식의 얘기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인데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갑은 괜히 을한테 팔기로 마음을 괜히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을도 괜히 이 부동산을 산다고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행기 전인데 얘기를 해보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쇼부를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합의 해제라고 부르고요. 이 문제는 29회 때 출제가 되는데 해제와 합의 해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해제에 있어서는요. 한쪽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합의 해제는 양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아까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2기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그때 자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해지권을 행사한 임대인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잘못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좀 존속되는 중인데 중간에 뭐 얘기해가지고 없던 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서 30회 때 출제가 돼요. 그래서 29회 때 합의 해제와 해제 차이를 비교해서 출제가 됐고, 30회 때는 해지와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는 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해서 요 정도가 소위 이름하여 자 단독행위와 계약이란 것의 구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어려웠던 게 이 얘기죠. 그래서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 요거는 이제 민법 전반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이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관계,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각각 당사자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이 뭘 해야 돼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을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이것을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약속을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약속을 지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채권 행위. 물론 우리 시험 문제 공부하실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뭐가 된다? 채권 행위다. 그냥 기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이 관계를 가리켜서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되고 또는 처분 행위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나중에 공부가 되시게 되면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자신에게 정당한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현재 X 부동산의 등기 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팔 수 있다? 을한테 팔 수가 있다. 언제? 이행기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그 날짜까지만 채무를, 자신의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면 되는 문제니까 설령 다른 사람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다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물권 행위는 지 물건 아닌데 서류를 조작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을 때도 유효한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유효해질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공부할 때.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 물권법 할 때 비교해 보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요건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어떤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됐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자, 유효했을 때는 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해서 민법 103조에 위반되게 되면 무효가 되게 된다.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후반부에 공부하게 될 게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다만 이제 좀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뒤에서 공부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다시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일단 법률 행위로서 효력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뼈대 자체만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유효인 법률 행위였을 때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으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된다.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경우를 상정을 해서 바로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특히 임차인이 이기분 2년분 치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들 몇 개 체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권리라고 하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을 한 번에 외워지진 않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숙달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본권,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성립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갔었죠.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놈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돈 주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좀 독특한 형태의 권리, 이걸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이제 특이한 개념이고요. 주로 동산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 사용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스크린했던 거,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일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 위에 올라간다 해서 지상권. 그래서 이건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였었고요. 지역권 듣고 버리면 돼요. 자, 지역권은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용어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가 있을 때요, 이 맹지 소유자, 건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맹지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역권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통행지역권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행지역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상권과는 다르게 항상 그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필요할 때만 나다니는 권리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권리 중에 하나가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 지역권도 물권이다 보니까 설정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세 번째,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은요, 지상권, 지역권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권리인데 비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범주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의 일종이고요.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대신 그 객체는 부동산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좀 따로 공부할 주제죠. 그래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돈 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주제고요. 저당권 길게 써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X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 국민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요.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자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이때 이 부동산을 주택을 경매에 붙여서 이걸 팔아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법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항상 상식적으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우리가 민법상 물권이라 부르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이라는 것은 자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환매권, 임차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임차권,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그런 권리, 임차인이 목적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전세권하고 임차권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전제가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도 체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해서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물론 전세금의 교부도 있는데 기본 구조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성립하는 권리가 뭐가 된다? 전세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를 산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거의 대부분 전세권이 아닙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다 성립하는 권리다. 전세권은요, 특징이 물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이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지금 병이라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이용할 권리가 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이라는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임대차 볼까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전세권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성립하는 권리였던 데 비해서 임차권은요,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만 있게 되면 어떻다? 성립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개 차이 이제 가야 되는데, 임차권은 굳이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성립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전세권은 뭐가 필요하다?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이 어떻다? 성립하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전세 든다고 하면 대부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집주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어떻다? 임대차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의 특징, 등기가 없어도 다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X주택을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 임차인 을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누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갑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병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채권과 물권의 차이예요. 물권은요,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채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효력을 보게 되면 물권, 전세권 같은 물권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택 임차인인 을의 입장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바뀐 집주인은 임차인 을에 대해서 놔가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은 자, 등기를 안 해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등기 없어도 성립한다. 근데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채권이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요걸 가지고 지금 임차인에게 소위 대항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물권 채권의 개념은 디테일한 내용을 어차피 단독 주제로 전세권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될 방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구조 보셔야 돼서 이게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게 되면 뒤에가 세볼만 해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유치한 부분에서 말려버립니다. 해서 이렇게 자 물권의 종류 보셨고요. 자 이런 권리의 발생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변경 소멸은 그 다음에 논의할 거고 발생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이 있었죠. 공유 소멸을 매립하나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등기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권리자의 근감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하나 취득을 한다.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구 권리자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신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승계 취득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방금 보셨던 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돈 빌려주면서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을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 권리자의 권리에서 신 권리자에게 넘어가는 형태를 가리켜서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매매 증여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현상을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 이게 제일 어려워. 말 자체가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상속이 가장 대표적이죠. 상속 하나의 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요. 권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도 채무도 같이 빚도 같이 승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 그래서 최근 28회인가요? 자,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적 승계에서 틀리게 이렇게 한번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절대적 무효로서 공부했던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서 자 최근 30회 문제 나왔던 것이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무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생약 등기라는 게 이런 식이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병한테 팔고 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사안인데 중간생약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얘가 갑에서 어디로? 병으로 바로 넘겨버리게,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중간생약 등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생약 등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했을 때 무효냐 유효냐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생약 등기,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약 등기라는 것은 무효가 될 것이고 사연은 설명드렸어요. 허가구역 밖에서의 중간생약 등기는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한편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에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전매를 했다. 그러면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래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자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공부할 이슈인데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하시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3억에 팔겠다고 중개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중개를 의뢰했을 때 무슨 문제가 터진다고요? 바로 이 사람이 직접 사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 된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직접 사는 거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3년 3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이 깜빵을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걸 샀을 때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않다라고 하는 거. 왜? 이것이 소위 이제 단속 규정에 불과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서 이자 제한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현행 이자 제한법상 금리 24%까지가 연 최대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채업자가 50%의 이자를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24%를 뛰어넘는 부분은 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바로 효력 규정에 관한 개념. 그래서 정리해 뒀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 계약이라는 것이 효력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상 단속 규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우리가 자, 선의 제3자, 내막을 모르는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절대적 무효의 첫 번째 이슈,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무효.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효력 규정 아닌 것, 이걸 갖고 단속 규정을 갖고 주로 쟁점을 삼다가 30회 때는 뭘 가지고 바로 요 얘기를 가지고 자,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요 주제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이고요. 이게 요즘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데 한동안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됐던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서 이것도 그래요. 한번 보시게 되면 대강 이해하실 수 있고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부착관계, 첩계약 등등등과 관련된 각종의 약정은 요거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부착관계인데 최근 한 10년 사이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요거는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자, 이거 있죠. 자신의 부정 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결혼기간 중에는 어떻다? 이것이 이 부분을 자, 그 처가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붙인 약정.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자, 소유권 이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해주면서 지금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팔지 않기로 한다 특약을 넣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자, 이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무효가 되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대신 이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럼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팔 수가 없다라고 했던 사. 그래서 이런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출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범죄 행위 등과 관련된 각종의 약정이라는 것은 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비교해서 자,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맡겨두는 행위, 임치하는 행위, 요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박철원 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철원 씨가 운명적인 사람들을 많이 빠져가지고 자신이 그 장관 이런 거 하던 시절에 받았던 뇌물 이런 것들을 여러 명의 여자한테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 여자들도 이제 사랑도 좋지만은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맡아뒀잖아요. 그럼 임치라고 하는 건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 돈을 돌려주기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비자금이다. 불법행위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돌려주기 하는 약정 자체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비자금은 불법이지만은 그 뒤에 임치라고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돌려줘야 된다. 즉 이것이 103조 위반, 무효가 아니다. 임치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의 자, 사무장의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표현하고 있고, 변호사의 성공보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증여행위, 요건 무효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했던 것이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했을 때 이것은 어떻다? 무효는 아니고 이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무효는요, 아무 때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MBC 주식 기증 사건 80년대에 군부한테 끌려가서 MBC 주식을 기증했던 사람이 전두환 물러나고 노태우 물러나고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증여를 했는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됐었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에서 즉 103조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단순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떻다? 이것은 10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MBC 주식이 계속 정수정확하게 남아있게 된 사건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30회 때도 출제가 됐던 거,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요. 그 외 다운계약서 등은 어떻다?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과도기 중간 위약벌 약정은 무효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가장 이 103조 파트에서 단독으로 출제하는 주제가 이중 매매, 적극 가담 이렇게 가져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지난 시간에 문제 교재 가지고 분석해 드릴 때 하여튼 이중 매매라는 개념만 나오면은 적극 가담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적극 가담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출제하는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해서 이게 지금 8년 동안 사례형으로 4번이나 출제가 되게 되고 지문 형태로 1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8년 동안 5번 출제가 됐다는 얘기. 작년에 출제가 돼서 출제될 개연성 낮아 보이는데 몰라요. 얘는 물반 고기 반이니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볼 때 더럽게 길고 복잡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안을 가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외도인이 됩니다. 을과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법률 관계예요. 그런데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안 넘긴 상태에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줍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병이 이 갑의 배임행위,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나쁜 놈이죠. 약속 안 지키는 거니까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병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앞에서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령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자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이 갑을 병정이라는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은 선의, 내막을 전혀 모르는 걸 우리가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외울 건 두 가지였죠. 여기서 이제 적극 가담이라는 키워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극 가담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갑과 병의 제2 매매 계약은 무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정은 어떻다? 소유권 역시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냥 야야 병 나와, 야 병 정 나와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그 많은 사연을 읽어서는 풀 수가 없어요. 시간 읽어버리면 한 4, 5분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병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정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 어렵게 나왔던 게 이거 있었죠.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한 게 아니라 병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 그래도 어떻다?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되게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진짜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지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어갈 때 그냥 이중매매 갑이 을한테 팔고 꼭 병한테 한번 판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병하고 정을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답은 바로 병정은 결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 자신이 적극 가담을 했던 또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던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선이 내막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정도 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최근에 나왔던 지문에 선의의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과 병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게 되죠.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103조이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여튼 8년 동안 5번 답을 뽑았던 주제, 게다가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지문에 이중매매라는 주제만 뜨게 되면 읽어보면 안 되고요. 정하고 병, 거의 대부분이 병이 거의 답이 되는데 어쨌든 병하고 정을 찾아보시라. 병도 정도 결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요건 볼까요? 자,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요렇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소위 민법 104조에서 얘기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그림 잡을 때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결론이 나게 되면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사안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건 간단하게 구성되죠. 공박의 정의가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공박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때 공박의 원인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한다. 이거 한번 답을 뽑았었고요. 무경험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무경험이 뭐냐라고 쓸 때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가리켜서 무경험이라 부른다.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대리행위. 대리행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갖게 된 이 관계가 소위 이제 일반적인 법률 행위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 있다고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 병을 선임을 해서 병이 을을 만납니다. 뭐라고 표시하느냐? 매도인란에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 부른다. 다시요.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다.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때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법률 관계인데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도 대리인 병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 병이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때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공박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바로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 경솔, 대리행위에 있어서 무경험,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나왔던 주제가 이것이었죠.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현전 불균형 문제를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예를 들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20년 전에 X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이 땅값이 이게 한 10억이 되니까 뭘 주장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단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정당한 가치라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20년 지나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000만 원을 팔았는데 이 사람의 주관적 가치 이거 이제 선산이라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땅이야.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 선산이고 뭐 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게 공시지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1,000만 원 내면 충분하게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이슈. 마지막 주제는 이것이었죠. 이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 가치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래서 공박과 무경험의 정의가 출제가 됐었고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또 대리인을 기준으로 볼 거냐 본인을 기준으로 볼 거냐 또 현전 불균형의 기준점 누워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쟁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 자 상대방의 공박, 무경험, 경솔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행위가 아닌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 또 경매 이런 데서는 어떻다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다 설명드렸고요. 자,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게 강행 규정,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런데 문제 구성할 때요. 선의 제3자 보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아까 우리 이중매매, 적극가담에서 항상 출제가 되니까 다른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든가 또는 어디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런 거 할 때는 선의 제3자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보호받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그때는 소위 이제 통정허위 표시에서 항상 선의 제3자 그건 병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중매매 적극가담 들어갔을 때 선의 제3자가 갑을병정이라고 했던 사안이었었고요. 나중에 통정허위 표시할 때는 병이 뭐가 된다? 선의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식하게 공부하면은 선의 제4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 정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오면은 나중에 우리 오늘 뒤에 공부하게 될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요게 또 번갈아 얘 한 번 냈다가 얘 한 번 냈다가 두 개를 바꿔서 내는 취지는 뭐라고요? 하나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출제되는 회차를 쭉 분석하게 되면 이게 올해 대충 뭐가 나올지 거의 한 70%는 다 추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 올해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루틴 때문에 자 규칙적으로 내는 파트들은 숙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난 시간에 3시간 4시간 동안 설명했던 내용 1시간 동안 정리해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부터 체크를 해 가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